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덕이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품성 상태라고 얘기하고 선생님이 수업을 마쳤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첫 번째,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선택하고 있다. 두 번째, 목적론적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궁극 목적을 행복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이 아니라 잘 산다는 것,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또는 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쳤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덕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꽤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인간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 이 영혼이 있잖아요. 인간의 영혼은 두 파트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성적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고, 반대로 비이성적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도 각각 두 파트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이성적 부분에서는 인식이라는 파트와 숙고, 헤아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인식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흔히 인식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차린다라는 거에 이제 깨닫는다라는 얘기죠. 자, 인식은 어떤 것과 관련되냐면 그 원리가 변화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냐면 보편적인 과학 법칙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중력은 이 지구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적용되고 있는 법칙입니다. 그런 것처럼 변화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것을 이성적 부분에서 인식 부분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숙고, 헤아림 부분은요, 우리가 골똘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또는 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계속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어떤 것과 관련되냐면 그 원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자, 말로 들어서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죠?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화할 수 있죠. 또 우리의 행동은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이렇게 행동했지만 내일은 저렇게 행동할 수 있고 또 내가 1년, 10년 후의 행동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것처럼 변화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은 우리 이성적 부분 중에서 숙고라는 부분과 관련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비이성적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비이성적 부분도요, 두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영양 섭취하는 부분 또는 성장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 모두가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닙니다. 기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이성과 전혀 관련이 없죠. 자, 이 역량 성장, 내가 성장해야 돼 라고 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량 성장 부분뿐만 아니라 비이성적 부분에는 감정과 그리고 욕구의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과 욕구는요, 식물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공유한다. 자, 이 감정과 욕구도요,
그 자체로는 이성과 관련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감정과 욕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인간은 인간은요,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감정과 욕구는 이성과 관련은 없지만 이성의 명령을 따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성의 명령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인간에만 한정이 됩니다. 왜? 동물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보다 인간이 더 상위의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인간의 기능, 특히 이 인간의 영혼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데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이 있다. 이성적 부분도 두 파트로 나눠지고 비이성적 부분도 두 파트로 나눠진다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정리하자면 덕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실하지 말고 품성 상태라고 하자. 항상 그렇게 하도록 고정되어 있는 거. 자, 여기서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단순히 보편적 법칙을 인식한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숙고, 그 원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고 통제한다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한다는 것이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만은 아니다. 인식과 숙고 그리고 감정과 욕구를 통제하는 것, 통제하는 것, 이것까지도 이성을 한다라는 것에 포함된다.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덕이 어떤 건지 이제 여러분들 감이 잡히나요? 자, 그러면 덕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알았으니까 덕이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덕을 분류합니다. 계속 분류하죠. 이제 크게는 덕이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눠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지적인 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적인 덕은요, 이 인간의 영혼에서 어떤 부분과 관련되냐면 이 이성적 부분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영혼의 이성적 부분과 관련되는 덕. 그래서 인식을 잘하고 또 숙고를 잘하면 그때 우리가 지적인 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지적인 덕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이 지적인 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잘 인식하고 잘 판단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형성이 되냐,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지적인 덕은 주로 교육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논리적인 또는 형이상학적인 과목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학 과목 있잖아요. 이 수학 과목은
우리 이성적 부분에서 어떤 부분과 관련되냐면 그 원리가 변화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과목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가 항상 일정하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원리는 법칙은 변하지 않고 항상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과학은 이 인식적인 부분을 늘려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자, 숙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잖아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는지 그 원리가 변화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적인 덕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인 덕이란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고 습득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적인 덕에는 5가지 덕이, 구체적인 덕이 포함이 돼요. 첫 번째가 철학적 지혜라는 덕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어로는 소피아라고 얘기를 해요. 또 직관적 지성이라는 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어로 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학문적 인식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에피스테메라는 그리스어로 불리고는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소피아니, 누스니, 에피스테메니 그런 거는 몰라도 되고요. 이런 철학적 지혜, 직관적 지성, 학문적 인식이 지적인 덕에 포함이 된다. 자, 이 3가지 덕은요, 구체적인 덕은요, 그 영혼의 이성적 부분 중에서 인식에 해당하는 지적인 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직관적 지성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딱 직관을 통해서 딱 알아차리는 법칙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얘기를 하고요. 이 학문적 인식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철학적 지혜가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텐데, 철학적 지혜는 이 직관적 지성, 우리가 직관을 통해서 법칙을 알아내는 것과 학문적 인식, 논리적으로 알아채는 것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합친 게 철학적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더 그 단순히 합치기보다는 종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 3가지는 인식과 관련된 부분이고 당연히 보편적 법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지적인 덕에는 5가지가 포함이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3가지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2가지는 실천적 지혜라는 덕이고 이 실천적 지혜는 프로네시스라고 얘기합니다. 또 기예라는 덕도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테크네, 우리가 무엇을 만드는 것, 제작과 관련된 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벌써 느낌이 왔나요? 이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인 덕 중에서 실천적 지혜를 조금이 아니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상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 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이 실천적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는지 또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를 알려주는 덕이다. 자,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다른 말로 표현을 할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중용의 감정과 행위를 알려준다.
여러분들 이 중용이라는 표현도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지적인 덕은 뭐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우리는 이따가 다시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이 5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품성적 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품성적 덕은요, 인간의 이 이성적 부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 부분과 관련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감정과 욕구와 관련된 덕이 품성적 덕 또는 도덕적 덕이라고 불리는 덕입니다. 여기 써볼게요. 도덕적 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이성적 부분 중 감정 그리고 욕구의 부분과 관련된 덕이다. 자, 이 품성적 덕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오는지를 설명해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실천적 지혜 얘기했잖아. 우리가 지적인 덕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덕이죠. 자, 이 실천적 지혜가 각 상황에서 어떤 감정, 행동, 가가 뭐야?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알려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감정과 행위를 갖는 것, 이게 품성적 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천적 지혜가 각 상황에서 어떤 감정,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천적 지혜가 알려주면 우리가 우리 비이성적 부분 중 감정과 욕구 부분이 그것에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품성적 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품성적 덕은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냐면 뭐 용기, 또 절제, 너그러움. 자, 심지어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해요. 유머있음. 자,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 상황에 맞는 감정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하하고 웃고 있을 때, 굉장히 재밌고 웃긴 상황일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것이 적절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다 하하호호 하고 있는데 혼자서 진중하게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머있음, 적절히 즐길 줄 알고 또 그 분위기에 섞일 줄 아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독특하지만 공감이 되는 측면이었어요. 아무튼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품성적 덕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냐? 이 품성적 덕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 품성적 덕도요, 우리가 후천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덕 있는 행위를 꾸준히 실천하고
그 실천을 습관화하면 우리가 그 덕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용기라는 덕이 있잖아요. 용기. 자, 우리가 한번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용기 있는 행동을 항상 그 상황에 맞는 용기 있는 행위를 항상 일정하게 꾸준히 실천하고, 그것이 내가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지라고 판단 내리기도 전에 몸소 나오는 것, 실천으로 나오는 것, 그게 습관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용기 있는 사람이다 또는 용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절제도 마찬가지. 단순히 그냥 평소에는 되게 방탕하게 살았다가 한번 절제 있는 행동을 한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절제력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 사람이 절제 있는 행동을 하고 항상 뭐라 해야 될까,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실천하고 습관화되어야만 그 사람 보고 절제 있는 사람이다, 절제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덕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품성 상태라고 얘기했죠. 품성 상태는 뭐였지? 고정된, 어떻게 할 성향이 고정된 상태라고 얘기했잖아. 마찬가지로 그럼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내가 습관처럼 튀어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 덕이, 품성적 덕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서 형성이 되지만 품성적 덕은 덕 있는 행위를 꾸준히 실천하고 습관화할 때에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자, 여러분들 이 5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을 하길 바래요. 자, 이 중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일단 먼저 정의를 내려볼게요. 감정과 욕구 그리고 행위에 있어서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적절한 중간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의 사이에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쳐서도 안 돼요. 우리가 감정에 이성에 끈을 놓고 감정에 북받쳐서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반대로 내가 화내야 될 때 전혀 화내지 않고 화 못 내고 화 안 내고 막 그런 때도 있잖아. 근데 과도한 것도 안 좋은 거고 부족함도 안 좋은 거예요. 자, 그 사이에서 적절히 그 상황에 맞는 중간 상태가 중용인 겁니다. 이거는 품성적 덕이 갖추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도함, 부족함, 이렇게 양극단이 있는데, 자, 중용이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 사이에 딱 중간이 아니에요. 딱 중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 산술적 평균, 중간, 2분의 1이 아니다. 중간이 아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맞는 어떤 행동이나 감정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 있는 게 굉장히 그 상황에서 적절한 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쯤에 있는 행동과 감정이 굉장히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수업을 하다가 어떤 괴한이 칼을 들고 왔습니다. 자, 그때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칼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얘들아 잘 있어 하고 선생님이 도망간다. 두 번째, 죽을 힘을 다해서 맞선다.
세 번째, 112에 전화한다.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나 3번이 될 수도 있죠. 아무튼 이때는 그런데 어, 옆에 다른 상황이에요. 이제 옆에 경찰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경찰이 이미 우리 교실에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때 칼을 들고 여러분들한테 휘두르는 사람에게 선생님이 달려드는 게 적절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경찰이 그 범인을, 이제 나쁜 사람을 제압을 할 거니까. 그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적절할 때도 있고 여기 있는 게 적절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중간 점이다. 이게 중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용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감정이나 모든 행동에 이 중용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체적으로 이런 예시를 듭니다. 질투하는 사람. 자, 질투라는 것은요, 상대방한테 기본적으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시작부터 나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감정, 또는 살인 같은 거. 그거는 기본적으로 나쁜 행동이잖아요. 시작점부터 나쁜 것을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것은, 감정이나 행동에는 중용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감정과 행동에 중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로 나쁜 감정 또는 나쁜 행동은 중용이란 것이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적인 덕과 품성적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자, 지적인 덕 중에서 선생님이 이 실천적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감정, 행동이 나온다는 점에서 품성적 덕과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종이 쳐서 깜짝 놀랐네. 자, 실천적 지혜와 품성적 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최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목적적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천재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머리가 똑똑하긴 하지만 인성이 나빠. 그래서 그 똑똑한 머리를 나쁜 쾌락을 추구하는데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일까? 우리는 그 사람을 덕이 있는, 굉장히 인간다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죠. 우리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굉장히 지적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살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원래 일반적이라면 살인 욕구를 느끼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나쁜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때 필요한 게 품성적 덕인 겁니다. 자, 품성적 덕은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
올바른 목적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좀 다른 표현을 쓰자면 목적을 올바르게 만들어준다라는 표현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 번씩 지문에는 그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옆에 그렇게도 또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 지적인 덕은 품성적 덕이 없이는 형성될 수 없다. 자, 지적인 덕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탁월하게는 그냥 단순히 이성을 머리를 잘 굴린다 수준이 아니라 그 목적까지도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방향성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지적인 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품성적 덕도 있어야 됩니다. 왜? 잘못된 방향으로 머리를 굴린다는 것은 그것은 지적인 덕이라고 불릴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자, 실천적 지혜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이 실천적 지혜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각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감정과 행위가 올바른지를 알려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또는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중용의 감정 또는 행위를 알려준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실천적 지혜가 없이는 당연히 여기 중용의 감정과 행위를 알려주고 우리 비이성적 부분이 감정과 욕구의 부분이 실천적 지혜가 알려준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우리가 품성적 덕이라고 불리잖아. 그러면 품성적 덕은 실천적 지혜가 없이는 형성될 수가 없죠. 실천적 지혜가 없이는 품성적 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지적인 덕이 먼저예요, 품성적 덕이 먼저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둘 다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생활 한번 봅시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려주잖아요. 지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지적인 덕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이 수업만 하나요? 여러분들에게 학급 규칙도 알려주고 준수해라고 가르치고 또 어떤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또 친구와 다퉜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먼저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다른 친구를 힘들게 하지 마라,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또는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실생활에서도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뭐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따르도록 하잖아요. 그런 거는 뭐다? 여러분들이 품성적 덕을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교육을 통해서 지적인 덕
덕도 형성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에게 덕 있는 행동을 습관화시킴으로써 품성적 덕도 동시에 형성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이 선후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고 또 서로가 동시에 형성되고 그것이 실천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더 있어요. 수업 끝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선생님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행복이란 잘 산다는 것 또는 덕에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성적 관조로서의 행복이라는 표현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덕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의 덕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신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덕들 중에서 최상의 덕에 따르는 것 또는 최상의 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최상의 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지적인 덕에 있던 철학적 지혜입니다. 소피아. 자, 이 소피아는 이제 우리가 학문적 인식과 직관적 지성이 알아차린 것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자, 이 철학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꿰뚫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신적이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완전하게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조적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자, 관조적성. 아까 선생님이 이 세상을 꿰뚫어서 모든 법칙들을 이해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때 이 관조적 삶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관조적 삶은 우리가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완전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완전한 것은 더 없고 그 자체로도 이미 모든 것들을 풍족히 가지고 있다. 자족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성적 관조로서의 행복이 이제 이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따라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 사람은 품성적 덕이 없어도 될까요? 일단 안 됩니다. 품성적 덕도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품성적 덕이 하는 역할을 보였어. 올바른 목적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성이 뛰어난 사람이 올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지적인 덕도 있고 품성적 덕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관족적 삶을 살 때도 당연히 품성적 덕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의지의 나약함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때때로는 자제력 없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스어로는 아크라시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이 의지의 나약함이 어떤 것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좋은지 알겠어. 그런데 항상 그것을 알면 실천으로 나오느냐?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하철을 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하철을 탔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 자,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다른 사람한테 특히 노약자나 어린 친구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배워왔어요. 자, 그래서 할머니가 내 앞에 서셨는데 비켜줘야 되는데는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실천하지 않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이미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게 의지의 나약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나약하여 실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 이때 떠오르는 학자가 한 명 있어야 돼요. 1학기 마지막에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배웠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지행합의를 얘기했었죠.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실천으로 반드시 나아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만약에 내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자, 이거 자제력 없음이 있지만 이것과 또 비교되는 게 무절제함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자제력 없음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 자, 그런데 이 무절제함은 내가 나쁜 것을 습관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 자, 자제력 없으면 내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 알고 있어. 반면에 이 무절제함은요, 나쁜 것을 내가 그냥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비교하면 뭐가 더 나쁠까? 당연히 무절제함이 더 나쁜 겁니다. 이것은 고치기도 힘들어요. 자, 아무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전반적인 사상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에서는 이 정도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번 시간 특히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들 시간 내서 정리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어려운 내용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학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